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자, 집합 첫 번째, 집합과 원소라고 되어 있지. 집합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임. 자, 그런데 모임 중에서도 대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하다. 자, 대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쁜 사람들의 모임. 자, 이것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다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누가 봐도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니까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합을 말할 때는 모임이긴 하지만 대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A, B, C 등등 나타내. 자, 그러면 이 집합이라는 것이 안에 그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성분이 있을 텐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그래서 원소라는 것은 그 집합을 이루는 성분이지. 집합을 이루는 성분. 자, 그러니까 아까 예에서 5 이하의 자연수, 이런 하나의 집합이 있으면 이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냐면은 1, 2, 3, 4, 5가 원소가 되겠다. 그럼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면은, 자, 5 이하의 자연수를 대문자 A라고 나타낸다면 1이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요 말뜻은 1은 A의 원소이다. 원소, 그 엘레멘트, 이자, 요거를 살짝 구부려서 만든 기호. 여기 지금 이자를 구부려서 만든 기호인데 1이 A의 원소이다. 또 4도 A의 원소지. 4도 A의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10은 A의 원소가 아니겠지. 그래서 10은 이렇게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를 나타내는 기호. 요 엘레멘트, 요 이자를 써서, 요 이자를 구부려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엘레멘트 이자를 써서 원소라는 표시를 하겠다. 자, 다른 것도 하나 예를 들어보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B라는 집합은 20 이하의 소수.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B라는 집합의 원소로는 뭐 많지, 11도 있고, 그러면 11은 B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2도 있고 등등 19도 있고 20 이하의 소수. 그런데 10은
원소가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아니다. 자, 지금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기호를 한번 알아보았다. 집합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런 모임인데 그 안에 성분들을 원소라고 부르게 되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지금처럼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으로 자, 이러한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건 제시법이 있고 또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자,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건데 어떻게 나열하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자 봐봐 5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이것을 A라고 하면 이 집합을 그러면 는 한 다음에 요런 기호를 쓰고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게 된다 이겁니다. 5 이하의 자연수 이게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뭐 10 이하의 소수 그러면 이건 B라고 한번 나타내 볼까? 그러면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는 규칙으로는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는 규칙으로는 규칙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규칙은 컴마를 기준으로 원소를 구별한다. 그래서 원소와 원소 사이에는 컴마를 써서 구별을 하게 된다. 컴마를 쓰게 되고 여기 2 3, 5, 7 이렇게 컴마를 써요. 컴마를 써서 원소를 구별하고 두 번째 규칙으로는 중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복하지 않는다. 집합은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는다. 그럼 세 번째는 순서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기억을 하면 되겠어. 컴마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중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서가 없다. 뭐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가 뭐 전을 부치려고 하는데 가서 밀가루, 식용유, 소금 사와라 이렇게 말할 때 잘 생각해봐. 밀가루, 식용유, 소금 이렇게 딱 사오라는 품목을 얘기하지 이걸 중복해서 말하면 이상하잖아. 밀가루, 식용유, 소금 뭐 막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집합이라는 것은 그게 안에 뭐가 있냐에 주목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순서도 상관이 없는 게 밀가루, 소금, 식용유 아니면 식용유, 소금, 밀가루 이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사오라는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순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없어. 집합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대상에 주목하는 기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컴마를 기준으로 하고 중복하지 않고 순서가 없는 게 우리가 그 원소날법의 특징이다. 집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원소날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은 그 집합에 대해서 설명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5 이하의 자연수도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이렇게 X 뭔가 있는데 바 쓰고, 그리고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도 마찬가지. 근데 꼭 X로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써도 돼. A 이렇게 쓰고 A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물론 이제 X를 가장 많이 쓰지만 굳이 X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나타내는 방법을 다시 얘기하면 이 앞에 X 대표로 X라고 쓸게. X라고 쓰고 바 하고서 여기에 X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걸 갖다 이제 간단하게 PX라고 해봅시다. X의 설명,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건제시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왜 쓸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건 원소날법이 더 쉬운데 조건제시법으로만 나타내는 경우는 원소가 너무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만 이하의 자연수, 그럼 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지. 너무 많잖아 원소가. 두 번째는 아예 조건제시법으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0과 1 사이의 실수. 그럼 실수라는 것은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제시법으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쓰는 방법은 이유는 두 가지. 원소가 많거나 아니면 아예 그 원소를 다 쓸 수 없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조건제시법을 쓰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집합 A가 있는데 X 한 다음에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이거인 실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을 나타내는 형식을 알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편리하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뭐 1, 2, 3, 4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 방법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편하긴 한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가 이제 몇 개 안 될 때 나타내는 방법이겠지. 원소가 많아지면 이 안에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알아봤냐면, 집합을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보았다. 자, 그 다음에는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정의는 이렇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고, 이것의 정의가 뭐냐? 어떤 X가 있어. 그러한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전부 다 B의 원소이다. 요게 부분집합의 정의야.
잘 생각해봐.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다 B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A의 원소이면 얘는 무조건 B의 원소가 되는 거지. A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B의 원소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장난감도 어린애들 대화겠지만, 네가 갖고 있는 장난감은 다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장난감이 많은 거지. 더 많은 거지. 아니면 뭐 똑같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집합은 같을 때를 허용하게 되는데, A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B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A에 뭔가가 있으면, 어떤 원소가 있으면 이 원소는 전부 다 B에 들어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이런 집합이야.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A의 부분 집합으로는 공집합 1, 2, 3, 1, 2, 1, 3,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3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새로운 기호가 하나 등장하는데 공집합이라는 게 하나 등장하거든. 요 기호, 요게 지금 이 공집합이라는 기호인데, 이 공집합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거든. 그래서 얘랑 똑같아. 이렇게 쓰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가 집합에 포함을 시키자는 거야.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취급을 하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래는 뭐 이런 거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집합인데 이렇게 원소가 없어 안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자는 거지. 그리고 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1이 있고 원소 2가 있고 3이 있고, 이제 집합 기호를 취하면 이게 다 부분집합이야. 1, 2, 1, 3, 2, 3 그리고 자기 자신 1, 2, 3까지. 그래서 이 부분집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게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 뭐 지금 말한 거죠. 첫 번째 성질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언제나 들어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기 자신도 들어간다는 거야. 부분집합에. 그 세 번째 성질은 A랑 B랑 완전히 둘이 같은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얘기지. 이렇게 같다는 것과 요게 같은 조건이다. 자,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일부 또는 전부를 갖고 있는 그런 집합이다. 자, 부분집합을 좀 연습을 또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재밌는 거. A가 만약에
1 공집합 이 안에 또 이런 기호가 있어요. 1 공집합. 이렇게 원소가 3개짜리. 자, 이런 원소가 3개짜리인 A가 있는데 이거의 부분집합을 말해보자. 자,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안에 쓴 이 공집합 기호는 요 기호는 지금은 요 기호로서 있는 거지. 공집합하고 좀 다른 얘기야. 자, 일단 A의 부분집합으로는 뭐가 있냐면 공집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그리고 요 공집합 기호가 있고 그리고 또 원소로 뭐가 있어? 1 공집합 기호가 있지. 이렇게 지금 요게 하나하나의 원소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원소 얘가 원소, 이 전체가 원소인 거지. 자, 그런 다음에 1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집합하고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2라고 얘를 원소로 갖는 애가 있지. 모두 다 원소로 갖고 있는 애가 있어. 1 공집합 1 공집합 이렇게 지금 8개 부분집합이 생기게 된다. 자, 우리가 이 부분집합을 만들 때 좀 하나의 용어가 더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A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 부분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A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자, 아까 같은 경우도 진 부분집합을 말할 수 있겠지. 아까 얘 1, 2, 3에서 진 부분집합을 한번 말해보면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 7개가 A의 진 부분집합이 되겠다. 자, 부분집합을 쓸 때 명심할 거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명심해야 돼. 그래서 공집합을 꼭 써줘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이제 기호상 이렇게 쓰는 거지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집합 기호가 들어간다. 부분집합이니까 원소를 쓰고 집합 기호를 취하게 된다. 자, 부분집합이 뭐냐? 그 얘기를 좀 해보았고, 자, 두 번째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얘기인데, 자, 기호를 좀 알아보면 우리가 NA 그러면 이게 뭐냐면 A의 원소의 개수. 자, NA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호를 내가 편의상 쓸 건데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기호로 사용할 거야. 말로 쓸 거를 좀 편하게 이제 기호화해서 쓰는 거지. NA는 A의 원소 개수, N2의 2승 그러면 A 부분 집합의 개수.
자,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다시 한번 써볼게. 요거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아까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A가 1, 2, 3일 때 그럼 이제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테지. 이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였냐면은 아까 실제로 계산해 봤을 때 8개가 나왔었지. 자, 이 8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부분 집합에 1이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두 가지가 있고 또 그 부분 집합에 2가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고 또 3이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연속적으로는 고배 법칙 그래서 8가지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A의 원소가 n개라면은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승계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 그래서 32개가 됩니다. 자, 이제 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 2, 3, 4, 5, 6, 7 자, 이렇게 A가 1, 2, 3, 4, 5, 6, 7 있을 때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죠.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두 번째는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짝수를 포함 안 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세 번째는 짝수를 모두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네 번째는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첫 번째 경우부터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7승 128개. 두 번째, 짝수를 포함 안 하는 그러면 짝수를 다 지워. 그럼 원수가 4개 남았지? 2의 4승. 그 다음에 짝수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면
246은 언제나 들어있다는 경우야. 그 부분집합에 246이 언제나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경우의 수에서 제외. 그 집합이 246은 가만히 들어있고 1357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집합이 달라진다는 거지. 246은 언제나 고정이라는 얘기야. 가만히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두 포함해도 경우의 수에서 제외. 이것도 16개. 짝수를 언제나 246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246에 대해서는 건드릴 게 없는 거지. 거기에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3이 들어가 안 들어가고 두 가지, 5가 들어가 안 들어가고 두 가지, 7이 들어가 안 들어가고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래서 16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문제인데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 적어도는 항상 전체에서 빼 그렇지 않은 경우 적어도는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 그러니까 어떻게 세느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한다의 반대가 뭐냐 짝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짝수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경우 2의 4승을 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와 있고 이거 잘 알면 기본적인 건 알겠지. 부분집합의 개수 가장 기본은 원소가 n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다. 요게 까먹으면 안 되는 기본 틀이 되겠다. 알겠지? 2의 n승계 원소의 개수가 n개 마지막으로 여기 마무리를 써줄게. 이거 까먹으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지. 원소의 개수 n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자,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좀 해볼 텐데, 자, 연산이니까 뭐 우리가 사칙 연산 생각할 수 있는데 집합의 연산은 좀 다르지. 집합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정의해야 할 건데 첫 번째가 합집합이라는 걸 정의할 거야. 합집합은 기호로 요렇게 써. 요렇게 A 합집합 B 이렇게 쓰고 이 합집합의 정의가 뭐냐면은 X인데 이 X가 A의 원소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이다.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A가 B가 있으면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또는이란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또는이 선택의 또는이 아니고 둘 다를 의미하는 또는이야.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 2, 3, 4가 있고 B가 만약에 3, 4, 5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A 합집합 B를 나타내봐라 그러면 일단 집합 기호를 뗀 다음에 원소를 쭉 써. 1, 2, 3, 4 중복된 건 한 번만 쓰고 모든 원소를 나와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집합 기호를 취하면 이게 바로 합집합이다. 집합 기호를 떼고 나와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쓰고 그리고 집합 기호를 취하면 그게 합집합. 합집합은 정말 말 그대로 합하는 거야.
이 또는이라는 말이 선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 둘이 합한다 이런 의미야. 합집합.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등식으로도 얘기해 보면 x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b가 있는데 그럼 A 합집합 B를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A 합집합 B를 하면은 요게 수익선상에서 보면 그 다음에 0에서 10 이걸 합한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칠한 부분을 다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0 요게 합하는 거지. 한 번이라도 나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말하는 게 합하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은 정말 말 그대로 합하는 거고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합집합의 기호 잘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정의가 A 교집합 B는 X인데 X가 A의 원소이고 X가 B의 원소이다. 자,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A, B가 있으면 바로 여기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게 바로 교집합. 이건 좀 쉽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가 있고 B가 1, 3, 5, 7, 9가 있다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것은 원소 중에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1, 3, 5 이렇게 돼요. 교집합. 자, 이거 또 부등식으로 나타내 주면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5까지가 있고 B가 0에서 10 이렇게 있다면 A 교집합 B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요거에다가 0에서 10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0에서 5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교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은 이 여자가 이제 나머지 여자인데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 그럼 얘는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야. 이 X는 이제 나머지 전체 집합이라는 기호인데 U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A가 있으면 A의 여집합은 A의 나머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을 말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된다.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A 여집합은 뭐냐?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거니까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랑 A 여집합을 하면 항상 뭐가 될 거야? 항상 전체 집합이 되겠지.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또 공집합의 여집합을 해도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들이다. 자, 한 가지 몇 가지만 더 해보자. 그러면 당연한 거 몇 가지 여기다 하는 김에 해보면 A랑 A의 합집합은 A일 거고, A랑 A의 교집합은 A일 거고,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A일 거고,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겠지. 자, 몇 가지 당연한 얘기를 좀 써봤어요. 자,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차집합 얘기인데, A 차집합 B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x가 a의 원소이고 이 x가 b의 원소는 아닌 거야.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인데 b는 아니니까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A 차집합 B는 2, 3, 5, 6 이렇게 되죠. 자, 뭐 반대로 비차집합 A도 한번 해볼까? 비차집합 A를 하게 되면은 70이 되겠다. 차집합. 자, 근데 이 차집합을 가만히 보면은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2고로 돼 있죠. 2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A 차집합 B는 A 2고 교집합, B가 아니다가 아까 뭐였지? 여집합.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 차집합의 성질이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이걸 우리가 차집합의 성질 이렇게 부릅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까먹으면 안 되겠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의 성질. 자, 그 다음에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해보는 건데, 우리가 뭐 기호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세모죠.
자, A 세모 B가 뭐냐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요게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데 이렇게 여기 요거죠. 자,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전체 합집합에서 이 교집합을 제외한 거랑 똑같다. 그지? 전체 합친 거에서 교집합을 빼낸 거와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면 자, 대칭 차집합은 뭐가 있냐면 A 차집합 B 그리고 B 차집합 A 이렇게 있겠다. 자, 이건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동치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똑같은 애들이 뭐냐 그거예요. 자, A와 B의 관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똑같은 게 뭐냐면 A 합집합 B가 B다. 또 똑같은 게 A 교집합 B가 A다. 그리고 또 똑같은 거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리고 또 똑같은 것은 A의 여집합이 B의 집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기억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자, 이것들이 다 동치관계입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야 돼. 자, 이거는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건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A랑 B를 합하면 B가 되는 거 당연하고 A랑 B의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게 A 맞죠? 그리고 A에서 B의 차집합 없지. A이기만 하는 게 없으니까 없어. 그리고 A의 여집합이 반대로 B 여집합 포함하는 거 맞고 그리고 A 여집합에다가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동치관계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소한 동치관계가 있긴 한데 이때가 있죠. 이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는 서로 소다 이렇게 부르는데 서로 소라는 말을 쓰거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서로 소라고 하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은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A 차집합 B가 A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B 차집합 A도 B가 됩니다. A와 B가 교집합이 없을 때를 서로 소라고 부른다. 요거는
요 서로 소일 때는 A와 B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A차 집합 B가 A가 되는 거 맞고 B차 집합 A가 B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연산 법칙을 좀 정리를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바꿀 수 있다.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결합 법칙은 연산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쓴다. 합집합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산 기호가 같다면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연산 기호가 같은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이걸 안 써도 되죠. 이렇게. 요게 결합 법칙이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의 분배 법칙은 연산 기호가 다를 때 이런 겁니다. 연산 기호가 다를 때 쓰는 게 분배 법칙.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봐야지 익숙해질 거야. 분배 법칙. 그리고 한쪽 방향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얘를 이걸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 양쪽이 같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있는데, 드모르간 법칙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집합 B 여집합. 요게 드모르간 법칙. 자, 요 드모르간 법칙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자, 그래서 연산 법칙은 네 가지가 있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 자,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에 관한 이론은 이겁니다. 합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근데 이 S는 합이야, 합집합의 합은 A의 원소의 합에다가 B의 원소의 합에다가 교집합의 합을 빼낸 거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으면 여기에 A개, 여기에 K개, 여기에 B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합집합의 개수가 A 더하기 K 더하기 B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A 더하기 K에다가 B 더하기 K를 한 다음에 이 K를 한번 빼자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하고 이 겹쳐진 부분 하나를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이 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빼내면 됩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우리가 3개짜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에서 교집합들을 다 빼낸 다음에 B 교집합 C, C 교집합 A,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짜리 하나를 더하면 돼. 요게 3개짜리 합집합. 자, 이것도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한 다음에 해보면 우리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우선 그 집합은 여기까지 해서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